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지하철 8호선 기관사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열방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열방센터 방문자 70%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극발 한파가 이어지면서 올겨울 첫 한강 결빙이 관측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가 잇따랐고 농작물도 냉해를 입었습니다. 북한이 강대강 선대선 원칙으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남측엔 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또 핵잠수함 개발을 처음으로 공식화하는 등 핵무력 건설 강행 의지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의회 난입 사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영구 정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9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600명대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완만하지만 확실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이 얼마나 감염시킬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일상의 불편을 함께 견뎌낸 결과겠죠. 하지만 이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례도 꾸준히 발견됩니다. 안전신문고에는 편법으로 학원을 운영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는데 무도 학원에 80여 명이 모여 춤을 추는가 하면 밤 9시 이후에 환기가 안 되는 곳에 30여 명이 모여 수업을 한 어학원도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7일 특별 방역 대책이 끝나는 시점까지 적어도 400~500명대로 확진자 수를 줄여야 거리두기 조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에서는 지하철 8호선을 운행하는 기관사 8명을 포함해 최소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이 연락이 두절됐다가 뒤늦게 소재지가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확진 현황, 문예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루 평균 24만여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지하철 8호선. 8호선 기관사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8호선 운행 업무를 맡은 잠실 승무사업소 소속 기관사 1명이 지난 6일 가족으로부터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사업소 직원 119명을 모두 검사한 결과 적어도 8명이 추가 감염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확진된 기관사들이 승객들과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 기관사실 같은 경우는 버스와 택시와 달리 승객분들과 분리된 상태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승객분들과 접촉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열차 기관사실에서 내린 뒤 승객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승강장으로 이동하는 만큼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확진자 2명의 연락이 한때 끊겨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6일 확진 통보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꺼둔 채 연락이 닿지 않았고 8일 확진된 A씨의 지인 B씨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어 임시 선별검사 당시 A씨의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에야 보건당국과 연락이 닿아 격리됐습니다. 성남시는 2사람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일단 신병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빨리 찾아야 됐고 익명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이 확진자가 나왔을 때 처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면 이들이 고의로 연락을 끊은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비상이동로를 제외한 강남역 지하상가 전 구역이 내일 자정까지 폐쇄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종교시설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특히 확산 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넓다는 사실. 1년 가까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죠.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이제 500명을 넘었고 감염 지역도 다양하게 분포됐는데 문제는 이곳 방문자의 70%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선교단체 인터콥의 본부인 BTJ 열방센터.
지난해 12월 초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관련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이 추적 검사한 결과 감염 우려가 있는 시기에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모두 2,8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30%가 검사를 받아 15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를 통한 연쇄 감염도 이어져 인천, 강원, 전남, 충북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종교시설과 모임을 통해 351명에게 추가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차 감염으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는데 방문자의 70%는 아직 검사도 받지 않은 상황. 방역당국은 서둘러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의 비협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전수검사를 시행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용자 12명과 직원 1명으로 여성 수용자 가운데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국 교정시설의 누적 확진자는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정부가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PCR 검사보다 정확도는 낮지만 무증상 확진자가 잇따르는 만큼 한 발 빨리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신규 입소자, 기존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외부 방문자 등으로 구분해서 주기적인 선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17일까지로 예정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도 불안하다면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제 코로나19 증상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최근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에 실린 중국 연구진의 논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우한의 병원에 코로나19로 입원했던 환자 1,700여 명을 조사한 결과인데 전체 환자의 76%가 첫 증상이 나타난 후 6개월 뒤에도 각종 증상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로감과 근력 저하가 63%로 가장 많았고 수면장애, 탈모가 뒤를 이었습니다. 후각 문제와 심장 두근거림, 관절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27%가 고통과 불편감을, 23%는 불안과 우울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혈액 검사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 항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여전히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금종령까지 내리며 전시에 준하는 방역 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데 오세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선양시 내 한 병원입니다. 출입구가 모두 폐쇄되면서 외래 검사도 중단됐습니다. 지금 우리 두 번째 코로나 검사였는데 그 증명을 안 주기 때문에 지금 경매로 왔는데 오늘 문 닫았네요. 왕복 10차로 대로는 경찰 버스와 경찰차에 가로막혔습니다.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먹거리와 물품을 전달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출입이 통제된 격리구역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방문한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모두 봉쇄됐습니다. 선양시 내 10만 5천 명이 사는 17개 주거단지입니다. 격리된 주민들은 이틀에 한 번씩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양시 당국은 전체 주민 830만 명을 대상으로 2차례 핵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月1号做的第一次，今天这是第二次，刚看到通知。 상황이 더 급한 허베이성 성도 스자장과 싱타이시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주민 1,800만 명의 문박 출입까지 막았습니다. 스자장 주민 1,000만 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354명에 이릅니다. 所有村庄和居民小区实行封闭管理。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은 이미 백신 900만 명 회분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규입니다. 영하 20도에 달하는 북극발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었습니다.
한강에선 2년 만에, 낙동강에선 3년 만에 첫 결빙이 관측됐는데요. 추위 때문인지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6.6도로 떨어진 오늘 오전, 한강에서 첫 결빙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한강대교의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주변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야만 한강의 첫 결빙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겨울엔 한강이 얼지 않아 오늘 결빙은 2년 만입니다. 네, 한강 결빙은 평년적으로 1월 13일에 나타나게 되는데 올해의 경우에 평년보다 4일 빨랐습니다. 춘천도 오늘 최저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면서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한파특보가 벌써 12일째 이어지면서 춘천 의암호도 가장자리부터 얼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폭언하고 그랬는데 그 올해는 그 3, 4년 정도 그 지난 걸 비교해서 그 유독 많이 추운 것 같아요. 동해안 지역은 맑았지만 강릉 최저기온은 영하 13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해안도로 난간이나 방파제, 바위에는 바닷물이 닿은 곳마다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큰 고드름과 얼음이 생겼습니다. 울릉도에는 오늘도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 산간 쪽으로 해서 그 무릎 깊이까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객선 운항은 지난 6일부터 계속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선 오늘도 파도가 얼어붙었고 낙동강도 3년 만에 결빙됐습니다. 경북 내륙의 기온도 영하 11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저수지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의 주말 고속도로 통행량은 평소 450만 대에서 오늘은 300만 대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나흘째 이어진 맹추위에 온수관 파열이나 정전 사고로 추위했던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동파 피해는 어제 오후부터 하루 만에 1,8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아파트 화단 환풍구에서 희뿌연 수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온수관이 파열됐습니다. 천여 세대의 온수와 난방 공급이 끊겼고 복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온수는 안 나와요. 언제부터 안 나오는지 아시죠? 새벽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자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관리사무소는 한파로 온수를 많이 쓰는 바람에 낡은 배관이 터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집집마다 난방 온도를 높이면서 오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난방기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이 아파트는 열교환기에 이상이 생겨 400여 세대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불을 올려놔도 보일러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잠바도 입고 모자도 쓰고 양말도 신고 신발 쓰리바도 집에서 신고 이렇게. 배관이 얼면서 역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충남 아산시 아파트에선 위층에서 흘려보낸 오수가 베란다에 차올랐고 서울 금천구 아파트에서는 1층 집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세탁실 배관에서 역류하고 있으니 세탁기 사용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파가 시작된 6일 이후 전국에서 접수된 계량기나 수도관 동파 신고는 2,400여 건. 이 가운데 70%가 넘는 1,790건이 어제 오후부터 하루 만에 접수됐습니다. 정전 사고도 있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전기실 근처에서 배관이 터져 정전이 되면서 900여 세대 주민들이 9시간 동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 속에 최근 이틀간 전력 최대 사용량은 지난해보다 13% 넘게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남부지방도 한파와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주에서는 항공편이 대부분 결항되거나 지연됐고 호남 지역은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민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제주공항이 북적입니다. 폭설 탓에 발이 묶였던 체류객이 15,000여 명.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며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자 서둘러 공항에 나온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강풍과 급변풍 특보가 이어져 일부 항공편이 결항했고 지연 운항도 잇따랐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안 되고 내일 오후 1시 예약을 해놓고 오늘 마침 4시 50분 비행기에 대체 비행기가 뜬다고 해서 지금 공항으로 나왔습니다. 감자를 키우는 비닐하우스 주변이 온통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우스에 들어가 보니 강추위를 견디지 못한 줄기와 잎들이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더는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
일대 하우스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만 농지 139헥타르가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감자 농사에서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밤새도록 우리가 나와서 관리를 해도 안 돼. 이 온풍기가 튀어놓으면 또 꺼져버리고 꺼지고. 얼어붙은 수도관을 교체하느라 눈 쌓인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이번에 몰아친 한파로 광주 전남 지역에선 이런 수도관 동파 신고가 1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또 저체온증과 동상으로 한랭 질환자 15명이 이송되는 등 북극발 한파와 폭설은 남부지방에도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이번 주에 내렸던 눈이 아직 다 녹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빙판길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눈이나 비로 얼어붙은 도로에선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늘어나 사고 위험이 커지는데요. 이럴 때 주의해야 할 점을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널 안으로 탱크로리 차량이 미끄러져 들어와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지난해 2월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이 눈길 사고로 차량 20여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5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제설 작업이 진행됐지만 녹아내린 눈과 새로 쌓인 눈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빙판길 도로가 더 위험한 이유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훨씬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험해보면 승용차를 타고 미끄러운 도로를 달리다 브레이크를 밟자 일반 도로보다 3배 이상 더 미끄러져 멈춥니다. 도로와 타이어 사이의 저항력이 줄어들거든요. 제동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눈이나 빙판에 있는 그 약간의 습기나 이런 것들이 그 바퀴와 그리고 도로 사이에 수막 현상을 형성해서 터널 끝이나 그늘져 있는 굽은 길 등은 기온이 올라가도 도로 위가 얼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눈은 쌓인 양이 만만치 않은 데다 한파까지 계속돼 염화칼슘 등 제설제가 제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사실상 운전자가 대처할 방법이 없어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평상시까지 달리면 과속이 되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더블 브레이크라든지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는 더 위험해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만이 겨울철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최대 규모 정치 행사 노동당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대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행한 만큼만 상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 잠수함 개발을 처음으로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당대회에서 대외 전략 구상을 밝힌 김정은 위원장, 오랜만에 날을 세워 미국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 나가야 합니다. 누가 집권하든 미국의 북한에 대한 본심은 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으로 미국을 상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북미 관계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남측에 대해서도 현재의 남북 관계는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남측이 그동안 자신들이 요구한 한미 군사훈련 중지 등도 외면했다며 방역 협력이나 인도적 협력 같은 제안은 모두 비본질적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남측이 합의 이행을 위해 움직이는 만큼만 남측을 상대할 것이고 관계 개선은 남측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대외 위협을 강조한 북한, 대안으로는 핵무력 증강 계획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핵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를 보유할 때 대한 과업이 상정되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전술핵 무기 개발 등 핵기술 고도화를 중단 없이 강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나온 대미 대남 발언들 취재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용 기자. 네.
리포트에 나왔지만 이제 미국에 대한 여러 발언들이 나왔는데 상당히 좀 강경한 어조였죠. 그렇습니다. 이 눈에 좀 띄는 표현들이 있었죠. 우선 미국을 최대 주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또 누가 집권하든 그 실체와 본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발언도 다분히 바이든 당선인을 좀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를 향해서 우리의 대미 인식은 이렇다. 물러서지 않겠다. 다시 대화하고 싶으면 적대시 정책의 철회가 먼저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핵 능력 증강이 사실 눈에 가장 잘 띄는데 핵 잠수함, ICBM 개발 결국 미국에 대한 발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ICBM을 두고 미국 본토가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15,000km를 굳이 언급을 한 것도 그렇고요. 또 새로 개발을 천명한 핵 잠수함 같은 것들도 결국 어떤 미국을 염두에 둔 무기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이 언급된 무기 대부분이 완성 단계는 아니고 개발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좀 알 수 없지만 이 무기 개발을 하려면 시험 발사나 시험 구동이 필수적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미국과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을 향한 첫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유대 관계를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고 그럼 이제 거꾸로 갈등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상을 좀 뛰어넘는 강경한 발언들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이 사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좀 근본적으로 취해온 입장을 반복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양보를 좀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핵 갖고 있다, 건드리면 다친다 이런 위협으로 미국의 새 행정부를 향해서 이 협상의 문턱을 한껏 높여서 기선제압을 좀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단 열쇠는 미국에 갖고 있다는 말로 공을 미국에 넘긴 다음에 미국의 어떤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언급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게 표현은 좋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대미 발언보다는 좀 수위가 낮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남측의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단서를 달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그 선결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무기 도입의 중단 이런 것들인데 지금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조목조목 지금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 요구를 들어주기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남북 관계는 남측하게 달렸다 하는 이 말이 결국은 좀 명분 쌓기용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도 지금 나왔습니까? 네, 통일부는 곧바로 논평을 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 그리고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북한의 메시지가 좀 생각보다 강경해서요. 좀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심 기대했던 우리 정부로서는 이 고심이 매우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당 대회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영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열흘가량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 2차례나 탄핵이 추진된 대통령이 될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양순 특파원, 의회 난입 사태 이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 수위가 좀 높아진 것 같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작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발언 들어보시죠. He's one of the most incompetent presidents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damage done to our reputation around the world by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ncouraging a mob, it just cannot be sustained.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가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불참한다면 1869년 이후 152년 만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리 둘이 합의한 몇 안 된 잘된 일이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제 임기가 열흘가량 남은 트럼프 대통령, 물리적으로 탄핵 가능할까요?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탄핵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르면 현지 시간 11일에 발의해서 표결 일정을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 탄핵 사유는 반란을 부추겼다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미 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 직전에
군중 연설로 선동한 걸 말하는 겁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임기를 12일 남겨둔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탄핵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탄핵안 발의돼도 열흘 만에 상원까지 가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실현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곱게 퇴임시켜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경찰을 포함해 5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수사국이 13명을 기소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까지 포함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워싱턴 연방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고 밝혔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트위터는 미 의회 난입 당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12시간 동안 정지한 바 있습니다. 한 번 더 규정을 위반하면 영구 정지하겠다라고 경고도 했는데요. 어제는 내게 투표한 7,500만 명의 위대한 미국 애국자들은 앞으로도 위대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라면서 바이든 취임식에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트위터는 이 내용이 취임식 날 결집하라라는 것으로 읽혀서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 8,800만 팔로워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 계정은 프로필을 포함해서 모든 게시물이 사라졌는데요. 트위터는 남은 백악관 공식 계정 2개도 문제가 있다면 삭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이 갑자기 미국과 영국에서 만든 코로나19 백신의 수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백신 구매를 매개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선박에 석방 협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산 코로나19 백신 15만 회 접종 분량에 대한 구매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영국에서 만든 백신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갑자기 수입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میتوانه واکسن درست کنه چرا به ما میخوان بدن خودشون مصرف کنن انقدر مرده و کشته زیاد نداشته باشن. 이란 보건당국은 대신 러시아나 중국 또는 인도 등에서 백신을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란의 돌발 행동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한국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 문제 해법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미국과 협의한 끝에 이 자금으로 이란의 백신 구매 비용을 대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는데 수입선이 달라지면 미국과 다시 협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 이란을 방문합니다. 백신 문제와 연계해 이란에 억류된 한국 케미오의 석방을 이끌어낸다는 계획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케미오를 납포한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에는 대규모 지하 미사일 기지를 공개했습니다. الحمدلله نیروی دریایی سپاه به کفایت و بلوغ قدرت دست یافته. 솔레이마니 사령관 피살 1주기를 맞아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카르노 공항을 출발해 칼리만탄 섬으로 향하던 보잉 737 여객기가 이륙 직후 통신이 끊겼습니다. 여객기는 스리위자야 항공 소속으로 승객과 승무원 60여 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카르타 북부에 이른바 1000개의 섬으로 불리는 라키섬 주변에 항공기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 조각 등이 떠올라 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은 일단 탑승자 명단에 한국인 이름은 없다고 밝히고 정확한 승객 명단을 파악 중입니다. 네, 서울과 부산의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 이제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여야 모두 아직 후보군 압축 과정이 한창입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를 고려한 경선 규칙을 확정했지만 정작 안 대표는 특유의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장관 외에 제3후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불은 붙었지만 더디게 진행 중인 시장 후보 경쟁 상황,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 선언을 계기로 야권에선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최종 경선에서 당원 투표 없이 100%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하기로 결정했는데
외부 인사, 특히 안 대표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폭넓은 숙고와 안철수 대표의 용단을 저는 기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안 대표는 입당에도 또 합당에도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야권 지지자들의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를 만나 입당을 제안했지만 안 대표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만날 일 없어요. 그런 적정한 시기가 도래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하면 돼요. 현실적으론 국민의힘이 후보를 결정한 뒤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해 안 대표와 단일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말까지 서울시장 후보를 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선에 우상호 의원 홀로 출사표를 낸 상황,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제3의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입당 6개월이 지난 권리당원만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을 이번 선거에선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의 후보 단일화도 거론되고는 있지만 합당에 대해선 정식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라며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이기도록 노력해야죠. 네. 이벤트 몇 개 가지고 민심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경선에서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를 절반씩 합산하기로 하고 여성 후보에게는 정치 경력과 상관없이 10%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은 경선이 본격화하는 다음 달 초쯤부터 공개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주말엔 문화,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고대 삼국시대로 가봅니다. 백제의 장인들이 만든 벽돌은 그 독특한 아름다움 덕분에 해외 전시에 가장 많이 출품된 우리 문화재로 꼽힙니다. 지난 60년 동안 무려 22차례나 외국으로 나갔다는데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뚫고 현대인들의 눈과 마음까지 사로잡은 백제 벽돌의 매력, 안다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화려하고 섬세한 백제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 금동대향로, 용과 연꽃, 산봉우리와 봉황까지 백제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장식 요소들이 함축돼 있습니다. 이런 무늬가 새겨진 8가지 벽돌 백제 문양전, 금동대향로와 함께 백제 문화의 정수로 꼽힙니다. 하늘과 구름, 첩첩 산봉우리와 소나무, 아래로는 물이 흐르고 산 중턱에 누각을 향해 한 사람이 걸어갑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만 같은데 실제 고대 산수 인물화의 기원이 된 작품입니다. 산수 봉황무늬 벽돌과 합치면 산 모양이 새롭게 만들어져 한 쌍을 이루기도 하고 용무늬와 봉황무늬, 연꽃무늬와 연꽃 구름무늬 벽돌은 한데 모아 맞춰보면 꽃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독특한 형태미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식 벽돌이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로라 하는 국보들을 제치고 지금까지 해외 전시에 가장 많이 출품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백제 특유의 완만하고 그리고 부드러움이 깃든 그런 백제인의 이상향의 공간을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디어쇼와 함께 백제 문양전을 더욱 신비롭게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선보입니다. 신선이 사는 세계를 꿈꾼 백제인의 이상향을 백제 4계를 담은 영상미로 현대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부여 인근 지역의 자연적인 요소를 저희가 전시장으로 끌어들여서 이 공간 속에 연출을 했어요. 그 이상향의 공간에서 마음을 좀 풀고 힐링을 하시고 또 나가실 수 있도록. 1300여 년 전 이 땅에 더없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인들의 숨결과 혼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